자, 무골리지라부 취득에서 선의 취득이 나오는데요. 조금만 좀 잔소리를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10월 28일 날 시험이잖아요. 근데 지금 2월 달인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고, 또 갑자기 생각하면 얼마 안 남았고 고민되는데,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냐면 민법을 끝내고 2차 과목 공부하겠다, 이런 거 안 돼. 왜냐하면 민법은 끝나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봄에 1차 과목 민법을 학교로만 공부를 해야 되면요, 끝나지도 않고 여름이 돼 버리면은 2차를 포기하시게 돼요. 왜 그러냐면 막 여름이 돼가지고 막 7월 막 이러면은 막 시험이 두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2차 공부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민법은 아직도 모르겠고 학기론도 뭐예요? 환장하겠는데 이거 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공부가 막 2년, 3년 막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도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과목은 해결되지 않는 과목인데 민법을 해결하고 2차를 들어간다는 거는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2차 교수님들도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민법이 중요하고 1차 과목이 중요한데 시기적으로 2월 달 정도면 충분히 올 한해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1차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1차도 하시고 2차도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민법하고 학교로는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하듯이 하는 과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은 특히 뭐 내가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래서 실력이 확 향상되질 않아요. 근데 영어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달 동안 영어 공부해서 그럼 확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계속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뭐 못 알아들으신 분은 없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은 문제가 안 풀려요. 그 이유는 모르는 것도 있지만 너무 낯설고, 그래서 민법이라는 과목은 절대적인 시간, 기간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몰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이든 10분이든 5분이든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민법은.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4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현재는 한 4시간에서 한 60%한 2시간 반 정도는 민법과 학계론은 뭐예요?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보되 강의하는 거, 공부는 그 주에 배운 거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습하시는 거예요. 딴 데 보지도 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뭐예요? 복습. 그래서 만약에 2시간 동안 봐서 오늘 공부 다 봤다. 그럼 내일 또 보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주에 진도 나간 것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습하시면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영어 공부하듯이 차근차근 접근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하고 학기로는 매일매일 공부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좀 시간표를 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몰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력을 펴놓으시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월 뭐 15일까지는 무슨 과목, 2월 10며칠부터 무슨 과목 해가지고 어떻게 좀 계획을 좀 잡으셔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4시간이면 2시간 반 정도는 1차 과목에, 나머지 1시간 반 정도는 뭐예요? 2차 과목에.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름이 되기 전에 반드시 끝내야 될 과목이 있어요. 중개사법하고 세법하고 지적법은 끝내셔야 돼. 왜 그러냐면 중개사법이나 세법이나 지적법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어. 우리 공포교수도 혼날 것 같은데. 그냥 초반에 뭐요? 어려운 거 막 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거꾸로 공부하시면 실제로 지금 1시간하고 10월 달 1시간은 가치가 다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임박할수록 시간이 더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공부한 거는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뭐 세법이다 뭐 이렇게 쉽다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두시면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정작 중요한 과목 뭐 공법이다 민법이다 이런 과목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 미리 안 해두시면 남들 안 하고 있는 뭐예요? 그냥 세법이니 중개사법이니 막 이런 거 막 이런 과목을 공부해 거꾸로 공부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 편한 과목은 미리 여름 되기 전에 뭐죠? 어느 정도 끝내셔야 돼. 그래야 여름이 돼서 시험이 두세 달 남았을 때 2차 과목도 뭐죠? 한 반 정도 이상이 뭐죠? 끝난 상태니까 2차를 뭐 하지 않게 돼요? 포기 안 하게 돼. 근데 괜히 막 초반에 막 어려운 것만 붙잡고 앉아서 막 이러고 있으면 여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으면 심리적으로 뭐 하게 돼요? 쫓겨요.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뭐 하게 돼요? 떨어지고 일체망고 뭐 이런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봄에는 민법하고 학교론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하되 무엇도 보셔야 돼요? 2차 과목도 보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중개사법이나 세법이나 지적법부터 먼저 해 놓으셔야 돼.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래야 올해 안에 끝나요. 그죠? 계속해서 그냥 그 뭐죠? 이렇게 엉뚱하게 그냥 막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시고 효율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그냥 책상에 앉아 있긴 하는데 뭐 시간은 가고 뭐 일도 못 하고 가족들은 막 원성이 자자하고 혼자서는 뭐요 그냥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 생각하고 있고 막 이러고 막 그저 아침에 딸내미가 날 괴롭혔어 막 신경질 나서 막 이런 거 있고 막 이러면서 막 무의미하게 시간을 가면 겉보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뭐죠 시간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하셔서 민법과 학교로는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매일매일 조금씩 복습 위주로 하시되 한 60% 정도 투자하시고요. 나머지 40%는 뭐죠? 2차 과목에 투자하시되 좀 편하신 과목 지적법, 세법, 중개사부터 먼저 어떻게 해요? 접근하시고 가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시험이 임박해서는 뭐예요? 등기법하고 공법까지 어떻게 해요? 땡겨가지고 이제 득점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2차 과목부터 결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모르겠어요. 뭐 세법이나 이렇게 좀 그 편하신 과목들은 수업도 안 들으셔. 뭐하러? 수업이라도 들으셔야 시간을 뭐예요?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하는 학원 아니지만 첫해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학원 입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합격해야 돼 진짜. 다 합격하셔가지고 야 거기 갔더니 뭐 한 90% 95% 합격했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학원도 뭐요 경쟁에서도 이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좀 뭐랄까 좀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아까 보니까 공시법은 전혀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좀 하셔야 되겠죠. 2차 과목도 그죠? 절대로 지금 1차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2차 교수님이 일단 1차만 하세요. 그러면 안 돼. 그죠? 2차 과목도 해두셔야 여름에서 뭐예요? 2차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자, 무골래자부터 취득이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 동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근데 요 선의 취득 부분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는 경향이 있는 부분인데 재작년엔 나왔고 작년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선의취득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니까 동산이라고 해서 등한히 마시고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예를 들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우리 저번 주에 했는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기억나실 거예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냐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 선의 취득이고요.
이러한 공신의 원칙 선의취득은 왜 인정하는 거냐면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솔직히 선의취득의 전부예요. 다시 한번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뭐죠? 선의취득인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거래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카메라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카메라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갑의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지만 지 카메라는 아닌 거죠. 무권리자인 거죠. 근데 이 그지 같은 놈이 지 것도 아니면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럼 병을 우리가 양도인이라고 하고요. 병을 우리가 뭐죠? 양수인이라고 하는데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줌으로써 양수인인 병이 점유를 취득하게 됐는데 이 병의 점유가 만약에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을이 무권리자라도 을게 아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선의취득이라고 해요. 말은 그렇게 복잡하지만 빌린 카메라를 뭐죠?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조문 좀 읽어볼게요. 249조입니다. 평온 무슨 말이냐면 평화스럽게 이런 얘기예요. 공연 공개적으로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약간 느낌은 오시죠, 그죠?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살을 붙이는 겁니다. 살, 자 보세요. 첫째, 선이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카메라와 같은 동산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니까요. 그죠? 또 동산 중에서 자동차나 중장미, 성방과 같이 등기,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물건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선의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니까요. 필기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노트 검사할까요? 노트 검사해가지고 막 때리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자, 선의취득은 뭐라고요? 동산. 부동산은 안 되고 동산 중에서도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안 된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동산의 점유에 관한 뭐죠? 공신의 원칙이니까. 자, 을이 병에게 매매라고 인도를 해서 병도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인도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었죠. 인도 방법 중에 점유 계정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아까 인도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반환증후권의 양도로도 뭐 할 수는 있어요? 선의취득할 수는 있어요. 뭐만 안 돼요? 점유 계정만은 안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예? 아이 좀 기다려 보세요. 좀 이따 할 거야. 참. 아니 왜 수업을 하는데 왜 달을 가르치는데 왜 달을 안 보고 자꾸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어. 지금 일단 이걸 집중해야죠. 그죠? 다시 한번 아예 참. 의리병이가 뭐랬어요? 인도를 했는데 뭐는 안 된다고요? 점유계정. 그 말은 뭐예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인도 반환증후권의 양도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선이 취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매매와 같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래가 존재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 돼
공신의 원칙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거래가 있어야지만 뭐가 있어요? 선의취득이 있죠.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상속으로 넘어왔어요. 선의취득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상속이 거래예요? 아니잖아요. 거래가 있어야 된다. 상속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없다. 그죠? 그죠? 만약에 참 상속으로 선의 취득이 가능하면 죽기 전에 얼마나 바쁘겠어. 빌려다가 아들 몰래 숨겨놓으면 아들 거가 된다는데 금송아지 못 빌리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거래가 있어야 돼요. 증여, 을이 갑으로 빌린 카메라를 병한테 꽁꼬로 줘버렸어요. 선의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증여가 거래예요? 거래 아니에요? 무상인 거래잖아. 그잖아요. 다시 말하면 증여도 뭐예요? 거래. 거래가 있으면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증여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증여받은 건 아니. 이러지 말고 선의 취득은 뭐라고요? 공신원칙인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증여도 거래예요. 그죠? 무상인 거래잖아. 따라서 뭐예요? 증여받은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죠? 두 번째, 요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뭐여야 돼요? 유효한 거래여야 돼요. 자,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실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거래 자체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죠. 이미 그 거래 자체가 무효예요. 이미 그 거래 자체가 취소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그 안전을 보호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의미 없는 뭐인 경우에만요? 유효한 거래인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고요. 또 병도 을로부터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는데 요 뒤 또 할 건데 선의평온 공유는 추정받아요. 따라서 병 스스로가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질권도 선의 취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을이 갑한테 빌린 카메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전당포에다가 재패서 돈 빌렸어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이 갖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뭐가 돼요? 질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소유권과 뭐가 돼요? 질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한번 교재 보자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요건에서 1, 뭐여야 됩니까? 동산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나와 있고 특히 기억, 부동산 뭐 할 수 없어요? 선의 취득할 수 없고 니은번, 금전은 선의 취득할 수 없어요. 뭐는요? 금전은. 복잡하게 나왔는데 금전은 뭐의 대상이 아니에요?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돈은. 을이 갑한테 카메라를 빌린 게 아니라 현금 100만 원 빌렸어요. 갑 거예요? 을 거예요? 을 거 아니에요? 제가 친구한테 카메라 빌렸어요. 내 거 아니죠? 친구한테 야마 50만 원만 빌려줘.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좀 특이해. 빌렸든 뭐하든 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게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빌린 돈을 가지고 밑을 닦든 빌린 돈을 가지고 딱지칠하든 누구 마음이에요? 을 마음인 거죠. 따라서 선이여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서 뭐는 빠져요? 금전은 빠진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리을번은 뭐겠어요? 부동산이죠. 그죠? 등기 또는 명인 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은 그냥 뭐예요? 부동산이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없다.
미음 번 동산이라도 양도가 금지되는 물건. 자, 이거죠. 선의취득은 뭐라고요? 거래의 안전보호잖아요. 그러면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선의취득할 수가 없고요. 비읍번 의미가 없고 시읍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좀 어린 얘기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양도인에 관한 목적 요건에서 을입니다. 을은 무권리자지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점유해야 된다. 끝. 하단에 3번 거래 행위에 관한 요건해 가지고 기억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거래가 없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선의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넘기셔서 니은번 이 거래가 아무런 흠이 없는 뭐예요? 유효한 거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양수인에 관한 요건해 가지고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주의하실 것은 세 가지는 뭐가 돼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과실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고요. 효과, 동산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데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뭐라고요? 두 가지. 소유권과 질권. 나머지 물건들은 뭐 하지 못해요? 선의 취득하지 못하고요. 원시 취득이고요. 3번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카메라 누구 거예요? 병 거. 그래서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또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특히 조심할 것은 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누구 거예요? 병 거. 따라서 갑은 병한테 카메라 덜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짜든 뭐 유상이든 거래를 통해서 선의취됐다면 누구 겁니까? 병 거가 됨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질문하신 거. 제가요 이거 빌린 거 팔아먹었다 그랬잖아요. 빌린 거 팔아먹으면 형법상 뭐가 되냐면 횡령이에요. 근데 만약에 훔쳐서 팔아먹었으면요 이게 뭐죠? 도품이죠. 이거 물어보고 싶었죠. 그죠? 그죠? 갑이 잊어버리는데 주순 거 팔아먹었어요. 유실물이에요. 이렇게 도품 유실물이더라도 일단 병이 선의 취득할 수 있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달라지냐면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조문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민법은 숫자보다 숫자 앞에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고요. 그죠? 법조문 보자고요. 250조입니다. 전조의 경우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2년이라고요? 도난 또는 유실한 날이죠. 어떻게 바꿔 나오겠어요? 병이 양수한 때부터 2년 그럼 뭐야? X죠.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에요. 병이 선의 취득한 때부터 2년 그럼 뭐예요? X죠. 언제부터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반환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요 병이 그 물건을 취득한 곳이 좀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개 시장에서 구입했거나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구입했거나 상인을 통해서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가 변상을 해 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251조입니다.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어디죠?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을이 훔친 카메라를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일단 누구 거예요? 병 거죠. 일단 누구라고요? 병 거. 다시 병 거가 되는데 다만 갑은 몇 년 내는요? 2년 내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병 작물 취득한 거잖아요. 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선의 취득은 선이고 평온하고 공헌하고 무관실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작물죄로도 처벌받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작물죄로 처벌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알면서 사야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작물죄하고 상관이 없고요. 형사적 문제도 걸리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예? 알고 샀으면 문제가 안 되죠. 뭐 얘 소유권도 못 갖고 작물죄로 처벌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얘가 소유권 실권을 선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끝입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25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소멸이 나와요. 자, 우측부터 쭉 나오는데 자, 연습이에요. 자, 지금 뭘 물어볼 거냐면 제가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까?를 물어볼 거예요. 자, 뭐라고요?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하지 않습니까? 등기하지 않습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우측에 맨 위에 목적물이 멸실. 아, 건물인데 건물이 무너졌어요. 소유권 없어지겠죠. 등기해야 없어져요? 등기 안 해도 없어져요? 아, 환장하겠네. 다시 한번. 계약과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하지 않습니까? 등기하지 않습니다. 등기해야 돼요? 아니죠. 건물이 무너지는 게 무슨 계약이야. 그죠? 제가 뭘 물어보는지 보라고. 그죠? 그죠? 건물이 무너지는 거, 목적물이 멸실되는 거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죠. 자,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려요. 용익물권만. 따라서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근데 용익물권은 2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걸리거든요. 그러면 등기해야 돼요? 등기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는 거죠. 왜요? 소멸시효는 뭐가 아니에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그죠? 그죠? 20년 동안은 시간이 기한 건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20년이 되는 순간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죠. 4번 물권의 포기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요? 포기는 뭐예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물권이 뭐죠? 소멸된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물권의 혼동이 나옵니다. 이 혼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동도 중요한데 문제가 이 혼동은 반드시 사례 문제로 나와요. 사례 문제가 나온다는 말은 문제 풀 때 뭐죠? 힘들다,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푸는 도구는 단순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교재 안 읽어보셔도 읽지 마요. 그러니까 안 읽어보는 게 읽지 말라고. 읽으면 머리가 아파.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뭐예요? 숙지하시고 뭘 하시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죠. 필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이렇게 필기할 때 보면은 될 수 있으면 꼬박꼬박 쓰는 게 있고 막 대충 흘려 쓰는 거 있죠. 대충 흘려 쓰는 건 필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못 알아보게 쓰는 거는. 저 인간이 못 알아 쓴다 그러면 짜증내지 마시고 쓰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부터 필기해서 안 해 꼭 말씀드려야 되나? 이거 필기하셔야 되겠죠. 자,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2개 이상의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혼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동이란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권리가 있고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게 뭐죠? 혼동이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쓸모없죠?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게 뭐죠? 혼동이죠.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샀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굳이 임차권 가지고 있을 이유 없는 거죠. 따라서 주택 임차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이다. 이런 질문 어떨까요? 혼동은 물건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이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 왜 이걸 예를 들었을까요, 제가요? 전세권은 뭐예요? 물건.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 공통된 소멸 사유이다. 맞는 지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물건 줬고 뭐예요? 채권 준 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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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제 또 뭐라 할 수 있냐면 2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때입니다. 이런 얘기죠.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이 전세권이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없어진다면 누가 피해를 봐요? 저당권. 따라서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전세권이 있고 후순위로 저당권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저당권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돈을 더 주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없어지면 큰일 나죠. 왜요? 얘가 순위가 뭐가 돼버려요? 1순위가 돼서 얘만 돈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임차권자가요. 맨 처음으로 인도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임차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어야 누가 받아요? 저당권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택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뭐가요? 없어지면 큰일 나죠. 그죠?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점유권과 광호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광호권은 왜 혼동 안 되는 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점유권은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요. 제가 이 안경을 왜 쓰고 있냐면 돈 주고 샀거든요. 그 말은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두 개 다 있는 것이지.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 점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점유권은 뭐 되지 않는 권리죠? 혼동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끝이.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족할까봐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 몇 페이지로 가냐면 263페이지 오시면 263페이지 15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혼동으로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1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 상속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는 뭐예요? 지상권. 취득한 권리는 뭐예요? 소유권. 필요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소유권만. 따라서 지상권 혼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죠.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저당권 없어지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래요. 그 말은 이 사람은 뭘 취득하지 못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소멸되지 않겠죠. 3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 후 그럼 보자고요. 맨 앞에 뭐가 있었어요? 저당권이. 긁고 나서 뭐가 된 거예요? 가압류가 된 거죠. 그잖아요. 순서가. 그죠? 다시 읽어봐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압류니까 저당권이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가압류죠. 그 저당권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멸 안 되겠죠?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문제 푸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연습은 좀 필요하긴 해요. 그 다음에 4번 갑의 지상권에 대해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그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을의 1번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병에 뭐가 있어요? 2번 저당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죠. 그 다음 5번은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임차권에 대해 밑줄 치세요. 뭐라고요? 임차권. 왜냐하면 저당권이 아니라 임차권에 밑줄을 쳐야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당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임차권.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요거죠. 그죠? 임차권자가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임차권보다 후순위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죠.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당권에 줄 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줄 쳐 있어야 돼요? 임차권에 줄이 쳐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권리의 종류와 상관없이 문제를 푸는 도구는 뭐죠? 이 정도니까 확실하게 뭐 하세요? 숙제하시고 앞에 내용은 안 읽어도 돼요. 그죠? 읽어보는 순간 머리가 아픕니다.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법 총론을 끝냈고요. 끝냈고 이제 어디 가야 되냐면 점유권으로 가야죠.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오시면 점유권 일반에서 1. 점유제도 2. 점유권 3. 점유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조심할 것은 점유권과 본권 해가지고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이유인 본권과 뭐죠? 헷갈리지 마라.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데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 본권은 뭐냐면 소유권이죠. 왜요? 돈 주고 샀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어라도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데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 시켜진 유인 본권인 뭐는 없어요? 소유권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에서 항상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 문제는 점유권을 물어보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소유권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고 그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이유들을 우리가 뭐죠? 본권이라고 한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소유권. 뭐 많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고요. 제가 만약에 그 집의 임차인이라면 정당화 시켜준 이유인 본권은 뭐가 돼요? 주택 임차권이 되는 거고 그 아파트의 뭐요? 소유자라면 정당화 시켜준 이유인 본권은 뭐가 돼요? 소유권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권과 점유권은 뭐 하지 마세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3번 점유의 개념에서 의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요건 해가지고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교재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좀 말씀드릴게요. 점유권을 그럼 왜 인정하는 거예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잖아요. 그죠? 훔친 놈한테도 인정을 하고 강도짓을 한 놈한테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점유권은 왜 필요한 거냐? 그 점유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다. 평화설이 뭐죠? 통솔의 태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훔쳤어요. 절취했습니다. 그럼 훔쳤으니까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을에게 점유권도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뭣도 없다고요? 점유권도. 그러면 을은 이 카메라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니까 을이 카메라를 훔쳤다라는 소문이 돌면 개떼같이 을에게 달려들겠죠. 그죠? 을에게 뭐가요?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누가 힘세서 어떻게 해요? 뺏으면 또 그 사람한테 뭐예요? 개떼같이 달려들 거고 또 누가 뺏으면 뭐예요? 개떼같이 달려들겠죠. 그러면 이 시덥잖냐는 이 카메라 때문에 사회가 핵분열하듯이 뭐 한다는 거예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이뻐서 얘한테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보면 떠오르는 게 야구장이 떠올라요. 야구장에 파워볼 날아가면 개떼같이 달려들죠. 그죠? 저는 야구장 가끔 가는데 저는 무서워. 막 날라오면은 막 이게 근처만 들어도 저를 막 때릴 것 같아가지고 무서운데 애든 어른든 막 달려들잖아요.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달려드는 거예요? 잡으면 뭐예요? 내 거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야구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예요? 대단히 혼란스러운데 그런 일이 막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시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니까 점유권에 대해서 불편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266페이지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2번에서 점유의 관념 말하는 게 나오고요. 여기부터는 좀 쉬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